안녕하세요. 인간의 밑바닥을 제대로 보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청소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더러운 꼴을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청소일도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참담할 만큼 더러운 꼴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인간 탈을 쓰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큰 충격에 빠질 정도랍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반성하고 잘 살 거라고 믿었던 시댁에서 있었던 사건은 남편마저 시댁 식구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어머님이 생전에 참 좋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사과 농장을 시부모가 같이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시댁이 사과 농장을 한다는 걸 알고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사 짓는 집으로 시집가면 네 손에도 흙 묻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괜찮겠어? 아니야. 남편도 회사 다니고 있고 나도 회사원이라 상관없어. 남편도 시부모님 과수원 물려받을 생각 없다고 했고. 농사하다 보면 일손 부족하다고 부를 수도 있잖아. 가끔 도와드릴 순 있지. 요즘에 일부러 주말 농장하는 사람들도 있다잖아. 근데 나도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농사일을 돕고 살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난 네 아빠랑 결혼하고 반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친정엄마는 제가 괜히 시집가서 고생할까 봐 걱정 어린 말을 해주셨어요. 날 시집 보내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걱정과 달리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께 감사한 게 참 많았습니다. 항상 가족을 잘 챙기던 어머니께서 사과를 수확할 때면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친정집 주소 좀 알려줘. 친정 주소요? 주소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사과 좀 한 상자 보내드리려고 그래. 사과요? 괜찮아요, 어머님.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지금 딱 사과철인데 한 상자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딸이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사는구나 하고 어머니도 안심하시는 거야. 저는 어머님 말에 큰 감동까지 받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채 안 됐을 때라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주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때 어머님은 정말로 제 친정으로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받은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네 시댁에서 사과를 보내줬는데 사과가 너무 달고 맛있네. 우리 딸 시집가서 잘하고 사나 보다. 막내딸이라 잘하고 살까 싶었는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엄마, 내 걱정하고 있었어? 제주도로 결혼하러 간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 걱정을 해. 딸 시집 보낸 엄마 마음은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이따가 시어머니 번호 좀 보내줘.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마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때 어머님의 사과 선물 덕분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힘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저한테 힘든 소리를 안 하셨어요. 한 번은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내려갔다가 목과 팔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어머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들 앞에선 파스 붙인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요새 과수원이 바빠서 그래. 아휴, 이제 나도 나이 먹는지 힘이 드네.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할 때마다 계속 일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요즘 일손이 없어요? 힘든 농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
나야 평생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주말이라도 저랑 남편이 가서 도울게요. 어머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됐어. 니들도 회사 다닌다고 바쁜데 주말에 무슨 또 일을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어머님, 매번 사과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해서 그래요. 저희도 할게요. 얘도 참, 농사가 어디 쉬운 줄 알아? 2번 손가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함께 돕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며느리한테 힘든 농사에 시키지 않겠다고 신혼 초부터 단호하게 말하셨거든요. 집안의 중심 같은 어머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시부도 그런 어머님과 같이 과수원을 묵묵히 꾸려가셨어요. 그저 성실하게 사는 시부모님의 유일한 걱정은 둘째 시동생이었습니다. 제가 큰아들 출산했을 때쯤 결혼한 시동생은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한량처럼 살던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머님은 시동생이 결혼한 후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하면 정신 차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대체 어쩌려고 저렇게 사나 모르겠다.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술 먹고 시비가 붙어서 에휴 글쎄 엊그젠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 둘째 며느리가 근심이 많을 텐데 어떡하면 좋니? 경찰서요? 동서가 많이 놀랐겠어요. 아들 잘못 키운 내 죄야. 아들 셋을 똑같이 키웠는데 왜 쟤만 저렇게 사나 모르겠다. 평소 저한테 하소연하는 법이 없던 시모가 그때는 저한테 저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셋째 시동생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연락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의 유일한 걱정은 둘째 시동생이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의 걱정 속에 살던 둘째 시동생은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결과였어요. 둘째 동서가 이혼 전에 저한테 울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형님, 정말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까지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애라도 없을 때 갈라서야겠어요. 이젠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일한다고 나가놓고 술에 떡이 돼서 오는 거 보면 숨이 턱하고 막혀요. 일도 그만둔 거야? 정말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일을 안 할 거면 사고라도 치지 말아야지. 이러다 합의금으로 빚더미 앉을 것 같아요. 그때 동서와 자주 통화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동서의 속 깊은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 저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결국 동서가 이혼하게 됐다고 했을 때 괜히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 어머님은 한량처럼 살고 있는 둘째 시동생한테 과수원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 했으니까 이젠 시동생이 다르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과 같이 있는 둘째 시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머님은 둘째 시동생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제 네 몫은 알아서 해야지. 원래 이런 놈인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이 엄마 속 다 태워 먹으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의 통곡 소리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그때 어머님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보, 그만하면 됐어. 당신도 할 만큼 했어. 부모가 자식 팔자 어쩔 수 있겠어. 이제 그만해. 시부가 어머님을 위로하며 달랬지만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집안의 대장부였던 어머님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둘째 시동생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멋대로 살 거면 집 나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어리광만 부리고 살 거야? 당장 나가. 왜 형까지 그래? 나만 이런 줄 알아? 막내도 사업 망해서 집에 내려왔어. 근데 왜 나한테만 난리냐고?
뭐? 호철이가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 걔나 나나 인생 말아먹은 거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때 둘째 시동생의 말에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일에만 열중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이 무너진 듯 우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말년에 자식 셋 중에 둘이나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시모는 막내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과 가수원을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시동생이 저러니까 막막하셨던 거예요. 그때 집안에 있던 막내 시동생이 뛰쳐나와서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잘할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더우나 추우나 밭에서 일만 하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자식들이 이럴 수 있어. 막내 시동생은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둘째 시동생은 취했는지 반성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집안에 망나니 같던 둘째 시동생이 정신을 차렸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사업이 안정화가 돼가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살던 때였어요. 어머님도 커가는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면서 점차 마음의 짐을 덜어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된 어머님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어머님은 큰 수술을 할 수 있던 체력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고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둘째 시동생은 앙상해진 시모 손을 잡으며 펑펑 울었어요. 엄마, 뭐라도 좀 드셔야죠. 이렇게 못 드시면 어떡해요. 정아가 엄마가 없어도 꼭 인간답게 살아. 그런 말을 왜 지금 하세요? 집에 같이 갈 거잖아. 사과 농장에도 내가 갈게. 제발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정아가 호철이랑 아빠랑 같이 잘 지내. 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난 네가 땀 흘려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 바보처럼 살지 말고 네 큰형처럼 꼭 성실하게 살아. 제발 힘 좀 내봐요. 저 잘 사는지 봐야죠, 엄마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집에 어떻게 가요, 엄마. 제발 저한테 기회 좀 주세요. 뒤늦은 불효자의 눈물을 흘리던 둘째 시동생은 병실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픈 외침에도 어머님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나는 걸까요? 생전에 성실하게 사셨던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속절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옛말에 장례식에서 제일 크게 우는 사람이 불효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소를 떠나가도록 울던 둘째 시동생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불효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어머니 마지막 소원 제가 꼭 지키고 살겠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했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던 때는 귓등으로 안 듣던 말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막내 시동생도 숨을 헐떡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가족을 보살피기만 하던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온 가족이 슬프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장례를 치른 후 두 시동생들은 시부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생전에 어머님 소원대로 셋이 사과 농장을 꾸려갔습니다. 어머님이 떠난 뒤 한참 성실하게 잘 일했어요. 그 무렵 저희도 일로 바쁠 때라 남편이 혼자서 시댁에 자주 갔었죠. 다녀오면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학이가 많이 달라졌어. 오늘 가보니까 열심히 일하더라. 그래도 다행이다. 아버님 혼자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셋이서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 계속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도 시동생들이 시부와 함께 고향에 정착하길 바랬어요.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시댁에 더 이상 걱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와 달리 둘째 시동생의 변화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없는 시댁은 점점 엉망으로 변해만 가는 거예요. 시부 생신이라 집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주방에 가보니까 설거지가 한가득 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놀란 목소리로 주방에서 밥을 먹던 둘째 시동생을 보며 소리쳤어요. 도련님, 이게 다 뭐예요? 설거진 좀 하고 살아야죠. 여기서 밥이 넘어가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거 냅두면 호철이가 할 거예요. 본 사람이 치우면 될 걸 뭐하러 밖에 나간 사람을 기다려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호철이가 설거지 잘해요. 저는 둘째 시동생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가 주방으로 오더니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내가 알아서 할 거야. 냅둬. 집안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집안일에 나이가 어딨어요.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정아기가 바빠서 그래. 농사 짓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내는 자기 볼 일도 보고 다니는데 둘째는 여기 박혀서 얼마나 바쁜데. 시동생이랑 다 같이 살면서 묘하게 시부는 둘째 시동생만 더 챙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하던 찰나 막내 시동생이 왔더라고요. 그러자 시부와 둘째 시동생이 자연스럽게 주방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방을 치우는 막내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일 보고 와서 또 청소하려면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 더러운 거 못 참는 사람만 피곤한 거라니까요. 그럼 매번 이렇게 혼자 다 해요?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거죠. 엄마 돌아가시고 과수원 혼자서 책임지느라 피곤하실 거예요. 저랑 형도 아직은 초보 농사꾼이니까 손도 더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막내 도련님이 여기 있으니까 남편도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해봐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남편도 청소 사업 시작하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어렵더라고요. 이젠 언제 힘들었나 싶게 잘하고 있으니까 막내 도련님도 힘내요. 네,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응원 받아서 제대로 다시 해볼게요. 둘째 시동생보다는 막내 시동생이 부지런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서 시부의 힘듦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막내 시동생이 고향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점점 게을러지는 둘째 시동생을 보면서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월쯤 뒤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둘째 시동생이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이 둘째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없었잖아. 뭐 하는 여자야? 조용히 만나고 있었어. 여자가 외국인이야. 나보다 5살 어려. 외국인? 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시골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였어. 우선 주말에 인사 올 거니까 형도 내려와서 한번 만나봐. 남편과 둘째 시동생 전화를 엿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재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게 된 동서는 한국말이 조금 서툴렀어요. 아이들과 같이 온 저를 보면서 서툰 말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숙이에요. 큰형수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동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는데 시부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정이 있어야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정아기가 이젠 정말 새 인생,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봐 주자. 난 우리 며느리 되래가 참하고 야무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런 시부의 말에 남편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만나보는 게 어때요? 재혼인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하긴 재혼이어도 며느리 되래는 초혼이야. 나이도 찼는데 빨리 시고 올려야지. 그리고 정하기도 동남아에 가서 다 인사드리고 왔어. 벌써요? 그렇다니까. 거기서도 찬성했다고 하니까 그냥 둘이 잘 살게 빌어줘. 시부는 둘째 시동생 결혼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동서 가족들이 있는 나라까지 다녀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시동생도 그때는 동서도 잘 챙기는 걸 보니까 둘이 정말 진지하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둘째 시동생은 결혼식도 작게 가족들만 모여서 올렸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던 둘째 시동생은 시댁에서 시부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내 시동생은 따로 집을 구해서 나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둘째 시동생은 결혼 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던 모습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동서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쯤 됐는데 한국말이 아직은 서툴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식구들 다 모인 설 명절에 시동생이 동서를 구박하면서 소리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밥 안 먹겠다고 했지? 안 먹는다는데 왜 밥을 가져와? 가서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그래도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밥 드세요. 라면 몸에 안 좋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져오라고. 왜 말을 안 들어? 저는 다짜고짜 소리치는 둘째 시동생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서방님, 뭐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해야죠. 동서가 서방님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요? 그냥 달라는 거 주면 편한데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설인데 그냥 떡국 드세요. 애도 아니고 왜 밥 투정을 하세요? 저희 애들도 잘 먹고 있잖아요. 그냥 떡국 드세요. 아니면 혼자 끓여 먹고 설거지까지 하시던지요. 그냥 먹을게요. 둘째 시동생은 결국 동서가 가져온 떡국을 그냥 받아 먹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었던 애들도 밥만 잘 먹는데 40이 넘은 시동생이 밥 투정하는 걸 보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다 먹고 동서와 뒷정리를 하다가 말했어요. 동서, 결혼 생활 어때? 괜찮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처럼 동서한테 화를 많이 내? 못 알아들으면 화내요. 소리쳐요.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동서한테 함부로 하는데 둘이 있을 땐 어땠겠습니까? 둘째 시동생은 둘이 있는 집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서가 모른다고 소리 지르면 동서도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 알겠지? 알겠어요. 오늘부터 소리치지 말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내 번호 저장해 줄 테니까. 한국 음식에 손이 많이 가서 힘들 거야. 그래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형님, 잘 배워볼게요.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 제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밝게 웃는 동서를 보면서 제가 많이 도와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동서는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동서한테 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서와 편하게 통화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동서가 저한테 놀라운 말을 털어놨습니다. 요즘에 시아버지 내 밥이 다 맛이 없다고 화내요. 아버님이 화를 내신다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라고 말은 안 하죠? 화만 내고 가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시부가 화를 낸다는 동서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시부가 화내는 걸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사는 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말이 조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동서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시부가 그냥 하는 말인데 화났다고 느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는데 동서가 밥을 다 차려놓고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서, 왜 혼자 있어? 아버님이 남편 데리고 나갔어요. 밥맛 떨어져서 밖에서 먹는 게 낫겠다고 갔어요. 아버님이? 그래도 밥을 다 차려놨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식탁에는 반찬과 밥 3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밥을 다 차려놓은 걸 뻔히 보고도 나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 뭐가 이상한지 간을 봤습니다. 간이 조금 싱겁긴 했지만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랑 같이 간을 맞추고 밥을 먹었죠. 그런데 잠시 뒤 외식을 하고 온 둘째 시동생과 시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부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네, 동서가 요새 힘들어 보이길래 왔어요. 아버님 요새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늙으면 입맛이 당연히 없지. 그래서 일부러 온 거야? 아버님도 뵐 겸 해서 왔죠. 그날 시부는 저를 보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시부 모습에 조금 의아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시부한테 조용히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동서랑 요즘 불편하세요? 식사도 밖에서 하시고 힘들어 보이셔서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불편하지.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 그래도 동서가 아주 한국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잘 좀 말해주세요. 설명을 해주면 동서도 다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니에요. 오히려 동서는 아버님이랑 대화로 하나씩 맞춰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동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나도 노력해 보마. 네, 동서랑 대화하다 힘든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해주셔도 돼요. 고맙다. 아내 먼저 떠나고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집안의 중심이 잡히는 것 같구나. 고맙다. 시부는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가 나이도 있으니까 외국인 며느리와 사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부한테 불편한 점은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부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던 저는 시동생이 동서한테 하는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주방에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동서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넌 나 아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네가 나 아니었으면 다른 집에 시집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행동도 느려 한국말도 잘 못해.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냄새도 나. 넌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동서는 술에 취해서 막말을 내뱉는 시동생을 보면서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나도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술만 마시는 남편이랑 사는 것도 힘들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불만 있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넌 나 없으면 혼자 살지도 못해. 혼자 어떻게 살 건데? 그만해요. 아버님도 안에 계시잖아요.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시동생은 식탁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시동생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형수, 내가 내 마누라 교육하는데 왜 끼어드세요? 교육이요? 동서도 사람이에요. 서로 맞춰 살 생각을 하셔야죠. 우린 이게 맞춰 사는 거라고요. 아니요. 술 마셨으면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대화는 술 깨고 하세요. 저는 시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서한테 와서 신신당부를 하며 말했어요. 동서, 술 마신 사람이랑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술 깨고 얘기하자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알겠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잘 살고 싶다면서. 그럼 동서도 자기 주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동서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의견은 분명하게 말해. 저는 동서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 동서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결혼하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서 곁에서 세심하게 챙겼어요. 이럴 때 어머님이 계셨다면 동서한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머님만큼은 아니어도 동서한테 언니처럼 있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지만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동서한테 전화하면 동서가 전화를 몰래 받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동서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 전화 소리가 왜 이렇게 울려? 지금 화장실에서 전화 받는 거야? 네, 지금 다 자고 있어서 화장실에서 받고 있어요. 아직 저녁 9시인데 다 잔다고? 오늘 과수원 힘들었대요. 그래서 일찍 잔다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동서가 오늘도 세차 만들어서 갔어? 네, 형님, 고마워요. 저 한국 와서 가족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형님이 있어서 많이 의지가 돼요. 제 얘기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형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동서가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금처럼 서로 통화하면서 지내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형님은 저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동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식구들이 깰까봐 몰래 전화를 받으면서 숨죽여 오는 동서가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어느 날부턴가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옷을 사는 김에 동서의 옷까지 산 적이 있었죠. 동서 사이즈를 대충 알고 있었기에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서한테 옷을 건네주자 동서는 옷이 크다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지가 너무 커요. 안 맞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이즈 입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어? 잘못 입은 거 아니야? 동서가 옷을 잘못 입었나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동서가 2달 만에 살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동서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 물었어요. 동서, 혹시 어디 아파? 요즘 밥은 잘 먹어?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 조금씩 먹고 있어요. 집안일도 많고 요즘에는 과수원도 나가요. 뭐? 동서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저 괜찮아요. 진짜예요.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는 저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생뚱맞은 부탁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때는 동서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동서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려줬어요. 바로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과 소식을 듣고 동서 줄 선물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와보니까 막내 시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막내 시동생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호철아, 너도 왔어?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 먹겠네. 오랜만에 보는 막내 시동생한테 남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인사를 하자 사색이 된 동서가 막내 시동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꼭이요. 동서가 막내 시동생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러자 막내 시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동서를 보며 물었어요. 재수씨, 무슨 일 있어요? 뭘 비밀로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황한 동서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말을 둘러댔습니다. 저는 왠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와 둘째 시동생이 같이 들어오길래 동서와 같이 마당에서 고기를 다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동서 손에 상처가 난 걸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동서 손에 상처 뭐야? 어디서 다친 거야? 칼에 베였어요. 이거 베인 상처가 아니라 넘어진 상처 같은데? 얼마 전에 넘어진 거야? 임산부가 조심해야지. 어디서 넘어졌어? 괜찮아요. 이 약 발랐어요. 동서는 황급히 제 손에 잡힌 손을 빼더니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서가 계속 이리저리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마당에서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를 보면서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시동생을 보며 소리쳤어요. 야, 강정아, 넌 아내가 임신했는데 자꾸 일을 시키면 어떡해? 네가 좀 움직여. 난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 살림은 저 사람이 다 하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남자라고 살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이리 와서 네가 고기 구워. 내가 왜? 형이 해. 오늘은 재수씨 축하 파티야. 근데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어? 이리 와서 얼른 고기 구워. 남편은 결국 시동생한테 고기를 굽게 시켰습니다. 옆에서 보던 저도 불편했는데 남편이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시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길래 시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막내 도련님은 오늘 안 온대요? 그놈 자식이 요즘 말이 안 통해서 안 본 지 오래됐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머리 좀 컸다고 지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들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시부는 막내 시동생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답답하다면서 긴 말을 안 했어요. 그날 동서 축하 파티인데 분위기가 어째 영 안 좋았어요. 동서도 계속 시동생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편이 시동생을 불러놓고 술을 한잔하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제 애도 생겼으니까 지금보단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지? 너 이제 총각 때랑 달라. 정신 차려. 애도 알아서 크는 거지 뭐. 내가 정신 차린다고 더 잘 크겠어?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너 이제 가장이야. 네가 잘해야 자식도 잘 크는 거야. 아휴,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신 좀 차려 임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다 지켜보셔. 돈 착실히 벌고 살 테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이 귀찮은 듯 시동생은 대충 대답했어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철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동서가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결국 그날 동서 축하 파티는 어색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동서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동서가 전화는 거절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형님, 지금 바빠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동서는 전화조차 안 했어요. 임신하면 워낙 잠도 많고 피곤하니까 동서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시동생이랑 동서가 전화를 안 받길래 남편이 시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때 시부는 울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영씨가 나 지금 병원이다. 네? 병원이요? 허리 다쳤어. 아주 내가 꼼짝도 못하겠다. 남편은 시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70 초반이었지만 시부는 정정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갔더니 시부가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나이 70 먹고 맞고 산다.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냐. 서러워서 못 살겠다. 네? 맞으셨다고요? 누가요? 설마 서방님이에요? 저는 혹시나 술을 먹고 둘째 시동생이 시부를 때렸나 했어요. 그런데 시부는 제 말에 손살을 치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며느리한테 음식 간 좀 맞춰달라고 했더니 글쎄 날 밀쳐버리는 거야. 동서가 아버님을 밀쳤다고요? 그래.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시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서가 시부를 밀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있던 둘째 시동생한테 가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어딨어요? 동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여자 병실 쪽으로 가면 있어요. 저는 동서가 병원에 있다는 말에 혹시 아이가 잘못된 줄 알고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달려가서 동서를 마주한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얼굴이 만신창이었던 거죠. 저는 동서한테 가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서, 왜 이래? 이 상처는 다 뭐야? 저 이제 한국에서 살기 싫어요. 무서워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가고 싶어요. 동서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 동서를 안아주면서 달랬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울던 동서는 그날 있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아이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이혼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국 여자랑 살고 싶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아버님도 저 맨날 때리고 구박하고 저만 보면 재수 없다고 화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버님이 저를 때렸어요. 아버님이 때렸다고? 그럼 서방님은 뭐 했어? 그 사람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맞을 때마다 남편은 보기만 했어요.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동서한테 위자료 줄 테니까 동서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동서를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시부한테 사건에 대해 물으니까 시부는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생사람 잡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요. 저게 지금 한탕 뜯어먹고 휘려고 쇼하는 거라고요. 시부는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시동생이 병원으로 와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형수님은 형이랑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신고하자고 했는데 형수님은 한국에서 잘 살아보고 싶다고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형수님이 알지만 그동안 형수님이 맡고 살았다는 건 제가 증인이에요. 그때 막내 시동생의 말에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남편은 막내 시동생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둘째 시동생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함부로 손찌검을 해? 난 너 같은 인간 상종도 하기 싫어. 너 같은 인간 동생으로도 인정하기 싫다고. 꺼져. 만약에 이게 진실로 밝혀지면 넌 평생 내 인생이 없는 인간이야. 둘째 시동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같이 동서의 결백을 밝혀내려고 같이 노력했습니다. 동서는 외국인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어요. 그날 시부는 술에 잔뜩 취해서 동서한테 소리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가! 네가 버틴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당장 나가! 술에 잔뜩 취한 시부가 동서를 손찌검하다가 혼자 문턱에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시부가 술을 먹고 손찌검한 걸 기억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동서가 다쳐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술에 떡이 됐으면 때린 것도 기억을 못할 수 있나요? 결국 동서의 일관적인 진술과 막내 시동생의 증언으로 시부와 둘째 시동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서는 이혼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때 동서는 저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가서도 잘 살아. 알겠지? 가끔 편지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동서한테 참 미안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떠났고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된 시부와 둘째 시동생과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절하고 지금은 막내 시동생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새로 장사를 시작한 막내 시동생을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결국 동서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동서는 뱃속의 아이와 둘이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더 멋지게 살겠다면서 떠났습니다. 꿋꿋하고 야무진 동서가 아이와 함께 잘 살 거라고 믿어요. 이 사연을 보낸 것도 멀리 떠난 동서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족이 되기 위해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랍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이해하고 덮어줄 순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부분은 서로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완벽한 퍼즐처럼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려고 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연말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